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항공 주 상하이 화동지역 지점장 홍정기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중국의 전체적인 아주 생생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와 같이 중국의 아주 생생한 정보를 교통, 운송 쪽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제목은 중국 운송 산업의 발전을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본다. 이런 좀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좀 보시기에 딱딱할 것 같아서 바로 여기서 클릭을 해서 꺼버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강의는 가능하면 여러분들하고 실예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현지 상황 이런 것들을 곁들이면서 가능하면 좀 재미있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 목차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장은요, 중국 물류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중국 철도와 항공산업을 나눠서 중국 철도와 항공산업이 각각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중국 항공정책이, 제가 항공사에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연구하는 분야도 관심 있는 분야도 항공 쪽이기 때문에 항공을 중심으로 해서 항공정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중국의 정책 방향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앞으로 우리의 또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결론보다는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같이 논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국의 물류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물류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 같으면 소통이란 단어도 있고 운송이란 단어도 있고 교통이란 단어도 있고 뭐 수송이란 단어도 있고 있을 텐데요. 갑자기 물류라는 단어를 우리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물류라는 단어는요, 사실 로지스틱스라는 영어 단어를 일본 사람들이 그냥 번역해 놓은 단어입니다. 근데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물건의 류, 흐름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단순하게 사람이나 물건을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그냥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건 우리는 운송이나 수송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좀 다른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 물류라는 것은 처음에 원자재를 들여와서 보관을 하고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하고 소비자와 소통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비자의 손에까지 가는 전체적인 물건의 흐름을 우리는 물류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달리 보아서 우리가 국가라는 개념을 보면요. 어떤 흐름에 있어서 단지 물건하고 사람만 가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치관도 가고요. 이념도 이동을 하고요. 사상도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민족들의 어떤 민족의 감정도 이동을 합니다. 우린 이거를 오늘 한번 중국의 물류의 역사에서 한 세 가지 중요한 중국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한번 중국의 물류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처음으로 중국에 발을 디뎠어요. 92년도에 우리가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고 나서 막 3년, 2, 3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좋은 대학교를 좀 가서 중국 젊은이들이 어떤 거를 배우는지 이런 걸 관심 있게 좀 봤었어요. 중국에 좋은 대학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북경에 북경대도 있고요. 청와대. 그 다음에 여기 상해에는 잘 아시는 복단대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대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제가 교통대를 가서 거기에 안내 책자를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좀 재미없게 그냥 교통대학교 안내 책자에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자오통 유니버시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란 게요.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자오통 유니버시티를 The University of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교통대학이니까 간단한 영어로 Transportation 이렇게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The University of 커뮤니케이션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에서 교통이라 하면 단순하게 왔다 갔다 버스 타고 다니는 이런 교통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교통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개념을 처음 제가 그때 받고 굉장히 뭐랄까 속으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중국의 물류의 역사를 세 가지 중국의 역사의 큰 사건을 보면서 한번 중국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무슨 그림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고 아마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 위에서 보면은 베이징 북경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항저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죠? 북경의 경, 항주의 항, 경항운하입니다.
경항문화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수나라, 6세기 때 수나라에 만들어진 커다란 물길입니다. 근데 이 수나라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수나라 그러면 고등학교 교과서에 배운 게,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수양제 100만 대군을 물리쳤어 라고 배웠던 그 수양제입니다. 근데 수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보면요, 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국가입니다. 수나라는요, 중국의 두 번째로 중국을 통일한 왕조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중국 역사, 오랜만에 중국 역사 다시 한번 돌이켜보죠. 춘추전국 시대, 하은주는 나중에 하고, 춘추전국 시대를 진나라 진시황이 통일을 합니다. 그 진시황이 통일을 했는데, 진시황은 그 유명한 항우와 유방의 싸움에 의해서 유방이 이기죠. 그래서 유방이 한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BC 2세기부터 AD 2세기까지는 한나라 시대가 전환후환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한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시는 삼국지의 바로 위초고 삼국이 열리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유명하니까 유비만 잘 아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큰 나라는 위나라였어요. 조조의 위나라. 그래서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세운 위나라가 그 세 나라를 통일하게 되고, 그 나라도 옆에 있던 책사였던 사마의의 아들인 사마염에 의해서 또 진나라로 넘어갑니다. 그 진나라도 망하고 나서 뭐가 됩니까? 위에는 오랑캐들, 5호가 생기고요. 밑에는 16국이 쟁패를 벌이는 위진남북조 5호 16국의 복잡한 나라들이 생기죠. 그 5호 16국을 통일한 나라가 바로 수나라입니다. 근데 수나라는 재밌는 게요, 진나라도 15년 만에 망했지만 수나라도 굉장히 단명한 국가입니다. 수나라는요, 수문제, 수양제, 수공제 세 황제가 39년 동안 제국을 만들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죠? 여러분들 역사 쪽에서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그런데 수나라가 왜 중국의 역사에서 유명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중국에 여러분들 4대 발명품이라는 발명품이 있어요. 4대 발명품을 한번 우리 돌이켜볼까요? 일단, 그렇죠? 나침반, 화약, 종이, 인쇄술, 이렇게 아마 4대 발명품을 알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또 자랑하는 제5대 발명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과거제도입니다. 과거제도는요, 전 세계 어느 역사에서도 없었던 인재의 등용제도입니다. 유럽도 그랬고 전 세계가요, 모든 관료들은 귀족들이 세습을 하거나 아니면 왕이 임명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수나라 양제가 과거제도를 만들고요, 과거제도로 해서 인재를 등용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수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나라가 뭐가 될까요? 옛날에 그 5, 16국의 많은 나라들을 통일을 하고 강력한 중앙집권 제도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 강력한 중앙집권 제도가 나중에 당나라로 가서 삼성육부를 만들어서 커다란 당나라 제국을 세우는 근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뭘 하냐? 바로 커다란 토목공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침공을 해서, 물론 그것 때문에 망했지만요, 그런 역사를 가진 재밌는 수나라입니다. 수양제는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요 양자가 보이시죠? 저는 옛날 수양제가 그 볕양자, 태양할 때 양자를 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불화변의 양자입니다. 한번 사전을 찾아보시면 수양제는 이 불화변의 양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요, 이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바짝 태우다, 새카맣게 타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황제의 시호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호를 양제한테 그 뒷사람들이 지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수양제는요, 강력한 중앙집권에 의해서 국민들을 들들들 볶아댔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중앙집권을 가져서 커다란 토목공사와 침략은 했지만 수나라는 빨리 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수양제의 가장 큰 꿈은 뭐였냐면요, 수도를, 여기는 지도에는 안 보입니다만 옛날 진나라부터 수도였던 장안, 서안에서요, 낙양으로 옮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의 모든 큰 강들은요, 서에서 동으로 흐릅니다. 우리나라는 동에서 서로 흐르죠. 근데 중국은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데요. 여기 보시면 커다란 강이 천진 옆에 있는 하이하라는 강이 흐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황하가 흐릅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회수, 화이허가 흐르고요. 그 밑에 상해를 지나는 양자강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항저우를 지나는 전단강이 흐릅니다. 이 5개의 동서로 흐르는 강을요, 남북으로 이어놓은 겁니다. 목적이 뭘까요? 옛날부터 곡창지대에 있던 이 5월에 많은 물자와 양식을 북쪽으로 올려서 위쪽을 더 풍부하게 만들겠다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남수북조, 난수이베이디어, 남쪽에 있는 물, 풍부한 자원을 북쪽으로 옮기겠다는 수양제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중국의 가장 큰 물류의 역사의 큰 이벤트 중에 하나를 바로 이 경항운하로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앞으로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다음 장에서 한번 계속적으로 또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